대한민국의 명품 무기 체계가 또 한 번 이 진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K2 흑표는 동세대 최강이라 불러도 손색 없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대로 대한민국 명품 무기의 새로운 모습을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K9 자주포의 업그레이드에 또 한 번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구조적 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즉, 다시 말해 지금 당장이라도 전군에 배치된 성능을 150% 이상 향상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정답은 다름 아닌 포탄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포탄 기술력은 세계 1위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는 생산력뿐만 아니라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한민국은 바로 이 기술을 이용해 K9 성능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마침내 대한민국이 개발한 신형 포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덕에 우리 군은 아무런 추가 개량 작업 없이 K9 자주포의 성능을 수직 상승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K9이 기존에 사용하던 K307H 미비포탄의 사거리가 40km임을 감안하면 무려 150% 이상 향상된 셈입니다. 게다가 55km에 육박하는 사거리로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K315H1의 포탄과 비교해도 5km 이상 향상된 건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은 군에서 요구한 시험평가 기준을 통과한 상태일 뿐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사거리 연장탄은 사거리 연장을 위해 하나의 포탄의 비비 방식과 랩 방식을 모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려면 우선 포탄에 대해 조금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포 포탄을 말할 때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H라는 이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K307이나 K315도 모두 앞에 H를 달고 있는데요. 이는 하이 익스플로시브, 즉 문자 그대로 높은 폭발성 또는 많은 화약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고폭탄이라고 하는데요. 폭갱을 형성할 수 있는 이종 폭발물 같은 고성능 폭약을 작약으로 충전한 모든 부류의 폭탄이나 탄약을 말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고화력 폭발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초속 3에서 9km 이상의 엄청난 전파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일반 화약과 다르게 전용신관이나 기폭장치가 필요할 정도로 둔감하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인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군에서는 총알을 제외한 거의 모든 폭발물에 이 고폭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군필 시청자분이시라면 익숙하실 세열 수류탄이나 M203, K201 유탄 발사기 등에서 사용하는 유탄들도 전부 고폭탄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현대전에 들어서고 포병에게 원하는 전투 수행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한계도 뚜렷해졌는데요. 일례로 우리 군에서 사용했던 M107H 포탄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고작 18km 내외에 불과합니다. 방열한 상태에서 적의 정면 공격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포병 입장에서는 짧게만 느껴지는 거리인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H 미비포탄, 이른바 항력 감소 고폭탄입니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후방에는 진공이 생기면서 상당한 악력이 발생합니다. 스포츠카에 스포일러가 달린 것도 이 후방에 생기는 진공과 항력을 감소시키기 위함인데요. 반면 포탄의 경우 스포일러를 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항력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포탄에서 발생하는 항력의 50에서 60%는 포탄 후방의 평평한 부분, 즉 탄저부에서 발생하는데요. 직관적으로만 보면 이 항력을 없애주는 것만으로도 사거리를 50에서 60%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방법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획기적인 방법이 비비포탄입니다. 탄저부에 항력이 모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포탄이 날아가면서 탄저부에 진공이 생기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메우려 주변에 공기가 모이고 이로 인해 뒤로 잡아끄는 힘, 다시 말해 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탄저부의 빈 공간을 메워주기만 하면 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비포탄은 포탄 바닥에 가스를 방출하는 장치를 달았습니다. 이 가스가 추진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탄저부에서 발생하는 빈 공간을 메꾸면서 공기가 모여들 공간을 차단합니다. 물이 가득 찬 데에 컵을 거꾸로 들고 쑤셔 박으면 내부의 공기 때문에 물이 차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블리드, 사물의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포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BB 방식을 이용해 정말로 K9 자주포의 사거리를 2배 이상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K307HBB인데요. 대한민국이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최초의 155mm 자주포탄인 K307은 고폭의 항력 감소 추진 방식의 포탄으로 사거리 40km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M107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사거리를 확장한 셈입니다. 그런데 잠깐 아마 이쯤에서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BB포탄은 좀 멍청하게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게 가스를 방출할 수 있으면 진짜 로켓도 달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항력을 감소시킬 게 아니라 진짜 로켓을 달아 추진력을 발생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포탄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든 포탄입니다. 대한민국은 K315H 레포탄으로 55km의 사거리를 달성하면서 세계 최장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 있었던 저력인데요. 그러나 레포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HBB 포탄의 경우 일반적인 H 포탄에 비해 약 1.5에서 2배가량 더 비쌉니다. 그런데 심지어 레포탄은 HBB보다 훨씬 비쌉니다. 포탄에 로켓을 달았으니 당연한 결과인데요. K315가 한 발당 얼마에 생산되는지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야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우리군에서 11만 4천여 발 양산에 그친 걸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한 K9 자주포만 1,300여 문에 달하고 여기에 K55A1까지 더하면 어림잡아도 155mm 자주포만 무려 3,000문에 육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300문의 야포를 보유한 우크라이나군이 고작 한 달 만에 평균 11만 발의 155mm 포탄을 쏟아부었으니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 우리 군에선 고작 3일 만에 K315 비축분을 죄다 소모할 수 있는 셈입니다. K315의 양산 수량이 얼마나 적은 숫자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BB포탄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추진력 없이 탄저부 진공만 메우는 형식이라 한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포탄은 강력한 추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소 패턴이나 점화 순간에 따라 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거리는 길어지지만 그만큼 명중률은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또 아무래도 탄저부에 로켓을 탑재하다 보니 자격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 육군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155mm 레포탄인 M549A1의 경우 TNT 약 6.6kg 분량의 자격이 충전됩니다. 반면 일반고 폭탄인 M795의 경우 TNT 10.8kg 분량의 자격이 충전되죠. 그러면서도 사거리는 각각 30km, 22.5km로 7km 차이고 동시에 최대 사거리에서 CP는 M549A1이 259m, M795는 139m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거면 BB포탄까지 갈 것도 없이 일반고 폭탄을 사용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들 정도인데요. 물론 포병 전력에 있어 사거리는 곧 전투력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거리가 증가한 것만으로도 전투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지고 이에 따라 적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기습 위험도 적어집니다. 다시 말해 생존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자주포란 어디까지나 야포에 엔진과 바퀴를 단 무기체계일 뿐 전차나 장갑차와는 궤가 다릅니다. 일례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도 장갑 두께는 35mm로 기껏해야 전방위 14.5mm 기관총탄 방어가 한계입니다. 이쯤이면 10m 떨어진 152mm 고폭탄의 폭발에 승무원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가동에는 제약이 큽니다. 따라서 적의 대포병 사격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화력과 생존 가능성을 모두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투지속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포격은 기본적으로 지역 제압과 화력 지원에 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양의 포탄을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의 교리는 개전과 동시에 막대한 화력을 쏟아부어 적의 도발의지를 완전히 박살내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하나가 빼어난 게 아니라 사거리, 명중률, 위력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준수한 포탄이 진짜 좋은 포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개발한 155mm 사거리 연장탄이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사거리 연장탄에 대한 정보가 극단적이다 싶을 정도로 적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사거리 연장탄 개발 착수에 대한 소식이 처음 들린 게 2014년이니 자그마치 10여 년이 걸린 건데요. BB포탄의 항력 감소 방식과 레포탄의 로켓 추진 방식을 모두 적용한 게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인데요. 현재 이 사거리 연장탄의 가치를 알아보고 벌써부터 행동에 돌입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2023년부터 관계당국과 대한민국 최대 탄약 제조업체인 풍산 측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현지 탄약 공장 설립을 요청해왔는데요. 그도 그럴 게 현재 폴란드는 무기는 있어도 정작 탄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럽의 탄약 생산 능력이 박살나면서 수급처도 마땅찮은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북 곡간이 말라가고 있는 탓입니다. 그나마 이유가 지난 6월과 7월 군사물자 생산에 각각 5억 유로를 투입했지만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은 있어야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물량을 회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장기적인 자금 지출이 부담되는 유럽 일부 국가들은 포탄 생산업체와 장기 계약을 맺지 않고 일단 기다려보자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도입하는 K9 자주포만 670문에 달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포탄 재고는 날이 갈수록 부족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비단 자주포 포탄뿐만이 아니라 전차 포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차포탄 기술력까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텅스텐, 탄자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은 미국의 열아우라늄탄과 동급의 관통력을 보여줍니다.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특수광 기술 덕분인데요. 열아우라늄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뿐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장점입니다. 큰 구조적 개량 없이 자국 전차의 화력을 올리고 싶은 모든 나토 소속 국가들의 수요를 한몸에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막대한 포탄 수요 물량까지 합치면 오히려 이쪽에서 나서서 폴란드의 탄약 공장을 짓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군다나 군비 확장에 소극적인 유럽의 경향을 생각하면 문자 그대로 장기적인 시장 독점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의 선택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지난 7월 영국 국방조달부의 제임스 카틀리지 장관은 영국 의회에서 영국의 주력 자주포 AS-90 교체 프로그램에 속도를 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현재 차세대 자주포 116문을 도입하는 MFP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자주포 도입 대상을 선정해 2027년에 전력화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에 덩달아 영국 자주포 교체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나라들의 마음이 급해졌는데요. 더군다나 독일 KMW의 RCH-155, 라인메탈의 HX3, 스웨덴 BAE 보포스의 아처 등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성능을 갖춘 기종들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민 이들 자주포들에게는 커다란 불행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9도 영국 자주포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자주포 분야의 끝판왕과 경쟁해야 하는 셈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이라고 마냥 안심하고 미리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K9이 워낙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고 가격까지 합리적인 자주포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가 내놓은 자주포들 역시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유럽이라는 지역적 폐쇄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K9과 경쟁 중인 KMW의 RCH-155는 오직 성능만 놓고 봤을 때 전 세계에서 K9과 유일하게 견줄 만한 판저하우비츠 2000의 포탑을 무인화한 AGM 모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AGM 모듈은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작 승무원 2명으로도 원격 제어 등 무인화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BAE 보포스의 아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종입니다. 성능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긴 물량 공백을 임시로 메우고자 14문을 도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RCH-155보다 이미 영국군에서 운용 경험이 있는 아처가 더 버거운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영국 현지 군사 전문가들과 각종 군사 전문 매체들은 K9의 승리가 가장 유력하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K9 자체가 이미 수많은 나라의 최전선과 실전에서 검증이 끝난 세계 최강의 명품 자주포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영국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K9이 최신 개량형 K9A2이기 때문입니다.
K9A2는 자동 탄약 장전 기능이 장착돼 있어 기존의 K9A1에 비해 50% 향상된 최대 분당 9발의 발사 속도가 가능하여 화력이 30% 증가됐습니다. 이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적지역에 집중 포격을 가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이 탑재됐으며 이 덕에 기존 5명이던 승무원도 3명으로 줄었습니다. 가뜩이나 군의 규모가 작은 영국의 상황에서 이는 상당한 플러스 요인인데요. 특히 빼놓을 수 없는 특장점은 복합 고무궤도입니다.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영국의 방산업체로 구성된 팀 썬더가 K9A2의 복합 고무궤도 테스트를 시험하며 사업 수주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팀 썬더는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을 위해 하나가 구성한 일종의 드림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영국 법인, 포스트만 디펜스 그룹, 피어슨 엔지니어링과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대의 글로벌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도 팀 썬더에 합류한 상황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에 참여를 결정하면서부터 폴란드에서처럼 현지 법인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 수주가 확정되기 전이라 현재는 사무소 개념인 지사만 설립한 상태입니다. K9A2가 자신 있게 내세우는 특징 중 하나인 복합 고무궤도는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가 개발한 것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통합하면서 K9A2는 주행 성능과 전술적 이동의 향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치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시험 테스트 결과 일반 도로에서 16%의 연료 소모가 줄어들었고 오프로드에서는 24%의 연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소음도 기존보다 57%, 진동은 42%가 감소해 기동성과 험지 돌파 능력은 물론 승무원들의 피로도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영국 사업 담당 임원인 사이먼 험프리는 복합 고무궤도는 K9A2에 장착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이 기술을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사격 및 전천 후 지형 접근성이 가능해지며 소음 및 진동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밝혔는데요. K9A2는 복합 고무궤도를 탑재하면서 기존 차륜형 자주포의 장점이던 장거리 주행의 이점, 유지보수 및 정비의 편리함, 포장도로에서의 기동성을 궤도형 차체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궤도형 자주포의 험지 주파 능력, 사격 시 안전성 또한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차륜형 자주포와 궤도형 자주포의 장점만을 하나로 결합하면서 한 번이라도 K9A2에 탑승해 본 사람들을 전부 복합 고무궤도 예찬론자로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와 K9A2의 수출 전망을 한층 밝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대 탄약 제조 기업인 풍산이 K9에 활용될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사거리 연장탄을 발사하면 사거리가 기존의 40km에서 60km까지 늘어납니다. 사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 풍산이 적용한 방법은 저항을 낮추는 기술과 로켓 추진 장치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자주포 자체의 개량을 거치지 않고 탄약 성능을 개선한 것만으로 사거리를 50%나 늘린 것은 대단히 혁신적인 기술로서 풍산의 155mm 사거리 연장탄이 전력화되어 K9A2에 적용된다면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미 K9을 도입해 운용 중인 나라들에서도 구매 요청이 물밀듯 밀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거리 60km는 독일의 판저하우비츠 2000과 비교해도 월등한데요. 판저하우비츠 2000은 V랩탄을 사용할 시 최대 사거리가 56km까지 연장은 되지만 탄두 중량과 명중률이 하락한다는 것이 문제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풍산이 개발한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탄도 수정 신관을 장착해 명중률까지 개선됩니다. 더군다나 V랩탄은 개발국인 남아공에서 한정적으로 생산되며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주포 시장에서 영원할 라이벌이라고 여겨졌던 독일 판저하우비츠 2000이 이제는 K9의 뒤를 보며 쫓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거리 연장은 포병 전술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곡사포 등의 포를 이용한 화력 지원은 지상전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지만 대포병 사격이라는 위험 또한 감수해야 합니다. 대포병 사격에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 역시 슈센스콧을 들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 목표물에 포사격을 가한 후 신속하게 사격을 한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주포는 슈센스쿠스에 가장 적합한 포병 전력이며 이때 사거리가 연장되면 그만큼 적의 대포병 사격에서 벗어날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목합고 무게도 장착으로 KNA2의 속도가 향상된다면 2배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KNA2가 영국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절대적인 성능의 강점뿐 아니라 경쟁 기종과의 상대적인 비교 평가도 포함됩니다. 영국이 자주포 도입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만 해도 BAE 보포스의 아처와 넥스터 시스템즈의 세자르, 독일의 RCH-155가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평가가 시작되고 나니 하나둘씩 치명적인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르는 유압식 안정화 장치를 전개한 후 병력이 차량에서 내려 일일이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해 사격해야 해서 방열 속도가 느립니다. BAE 보포스의 아처는 자동화된 포탄 모듈로 방열 및 발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적재할 수 있는 포탄이 21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적재된 포탄을 모두 소모하면 다시 병력이 자주포에서 하차해 포탄을 자주포 내에 적재해야 하는 터라 불편함은 둘째치고 실제 전투가 벌어진다면 운용면에서 화력 투사 속도에 상당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K9에는 48발의 포탄이 적재되며 포탄을 전부 소진했다고 하더라도 K10 탄약 보급 장갑차가 신속하게 자동으로 보급해주기에 탄약 적재량이나 보급 속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KMW의 RCH-155 역시 K9A2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RCH-155는 복서 장갑차 차체에 판저하우비츠 2000을 활용하고 신형 포탑을 통합했는데요. 각각의 부품을 보면 꽤 괜찮아 보이는 자주포이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독일산답게 높은 가격에 발목을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격 경쟁력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떨어지는 바람에 심지어 개발국인 독일에서조차 채택이 안 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초기 도입분의 양산가가 이 정도면 차후 유지보수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구칠 게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무기시장에서 독일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의 애를 타게 했던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사업을 따내게 됐는데요. 링스로 경쟁하던 독일은 사업 수주를 위해 호주에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던졌습니다. 바로 호주에서 생산 중이던 독일의 복서 장갑차를 역수입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그런데 정작 링스가 탈락하고 레드백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독일은 복서를 역수입하겠다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습니다. 물론 독일 입장에서야 링스 선정을 조건으로 복서 역수입을 제안했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말을 바꾼 것이니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무기 도입이라는 대규모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는 점을 봤을 때 영국이 공수표를 남발하는 독일을 신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 실력으로 모자라면 온갖 더티 플레이를 일삼는 법이죠. 반면 대한민국의 방사는 성능과 가격은 물론이고 납기 준수와 후속 지원이라는 신뢰성에서조차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선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분석입니다. 폴란드의 사례가 적잖은 홍보 효과가 되었을 것이라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전례 없었던 특별 사례까지 만들어가며 폴란드와 방산 계약을 체결한 효과가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젠 철 좀 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정말 철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문제는 갈수록 철 들어가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진짜 철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포크레인 만들듯 강철판을 뚝딱 접어다 용접 몇 번 한다고 장갑차나 전차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80년쯤 전 제2차 세계대전 시절에는 그저 두꺼운 강철로도 적의 포탄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재래식 화력의 정점에 도달한 현대전에서는 경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특수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무기 제작용 특수강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요. 특히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물량을 쏟아부으면서 가뜩이나 없는 살림이 정말 바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스트라이커 장갑차만 90대, M1 에이브람스 31대, 쿠거 지뢰제거용 장갑차 37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이
중 일부는 이미 지원된 상태이니 당연한 수순인데요. 그 밖에도 영국은 챌린저2 14대, 독일은 레오파르트2 18대와 마르더 IFV 40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상태입니다. 지금 서방 세계의 군사물자 재고 수준을 생각하면 절대 간과할 만한 물량이 아닌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대량의 무기를 구매한 대만의 경우 차일피일 무기 인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졸지의 대만은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도가 상당히 위급한 상태임에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인데요. 미국은 동맹국들을 위해 무기 재고를 지속해서 균형 있게 유지 중이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문외한이 보더라도 생산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에는 이미 미국 내 상당수의 전문가가 꾸준히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미군 보유량의 3분의 1이 우크라이나로 빠지는 바람에 이 공백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소요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장비인 하이마스는 미국 정부가 마음문 제공을 약속했으나 정작 현재 도착한 물량은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군에서 사용할 물량도 부족해서 남은 물량은 앞으로 몇 년 뒤에나 지원될 예정입니다. 오죽하면 마크 켄시언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선임 고문이 미군의 무기 재고 중 일부는 전쟁 계획과 훈련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전쟁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원조의 총액만 벌써 662억 달러, 하나 약 87조 4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 중 65%에 달하는 56조 8천억 원이 군사장비 지원입니다. 아무리 천조국 미국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로 막대한 물량이 불과 600일 만에 빠져나갔다면 당연히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미국이라 휘청이는 데서 끝나는 거지 유럽은 이미 그러기 상태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오죽하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유럽은 수년간 국방 분야 투자가 저조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원과 동시에 무기 재고가 빠르게 바닥났다라며 매우 노골적으로 유럽의 무기 재고 고갈에 대해 경고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만 살펴보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중무기 추가 제공도 선언했지만 정작 이라크 등 중동에도 이미 상당한 물량의 무기를 제공한 바가 있어 비축물자가 바닥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기정사실이 되어가면서 유럽의 물자 부족 문제는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러한 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무기체계 제작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군사용 특수광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한참이나 모자라다 보니 돈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냉전 이후 지나친 군축으로 인해 군사용 특수광의 수요량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상당히 높은 전문성을 요구했고 가격도 비싸며 심지어 규제도 많이 받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팔리지도 않는 군사용 특수광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더 많은 자동차용 철강을 생산하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과 유럽 일대에는 군사용 특수광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빠르게 줄어들었는데요. 게다가 서방 국가들은 지난 10여 년간 탄소 배출 감축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자체적인 철강 생산량을 줄여왔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물량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이 행동이 스스로 제 목을 조르는 꼴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특수광 가격은 최대 170% 이상 상승했는데요. 한번 가격이 오르면 좀처럼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철강 분야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팬데믹 당시 치솟았던 철강 가격은 사태가 진정된 현재도 이전에 비해 20에서 4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졸지에 전 세계가 군사용 특수광 노다지를 찾기 위해 혈안인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도 대한민국의 군사용 특수광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급해지자 서구권 나라들이 눈독을 안 들이려야 안 들일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 2021년 국내에서 개발한 초고경도 방탄강판제는 가히 세계 1위라고 부를 만합니다. 이는 대형 금속 재료의 나노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기술인데요. 전차를 예로 들면 장갑용 방탄강은 우선 기동성을 갖춘 무기체계의 탑재가 용이해야만 합니다. 이에 초고경도 방탄강 판재 개발을 주도한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지난 2015년부터 발빠르게
세계 이 핵심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해왔고 금속재에 미세 조직을 적용한 슈퍼베이네이트 강보다도 열 처리 시간을 무려 100분의 1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슈퍼베이네이트 강은 무기용 특수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소재로 약 2.5기가 파스칼의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1제곱미터 약 0.3평의 넓이에 주먹만한 사과 25억 개를 올려놓을 수 있는 강도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초고경도 방탄강은 피탄 실험 결과 슈퍼베이네이트 강보다 더 강한 인성과 경도, 강도를 갖췄음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이러니 미국이고 유럽이고 눈이 뒤집혀서 대한민국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초고경도 방탄강 판재 개발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도 그럴 게 그동안 대한민국은 군사용 특수강을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초고경도 방탄강 판재의 개발로 해외 의존도를 일소하고 심지어 수출 기반까지 마련한 셈인데요. 이에 더해 합금 설계 기술, 소재 공정 기술, 장갑 설계 기술을 비롯해 방탄 기능을 평가하는 시험 평가 기술까지 향상되었다는 게 업계의 주된 의견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13년 연속 세계 1위의 기염을 토하고 있는 포스코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그림이 슬슬 그려지실 겁니다. ADD에서 개발한 초고경도 방탄강 판재 기술에 포스코의 생산력마저 더해지면서 대한민국은 꿈에도 그리던 소부장 국산화에 이어 소부장 수출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요. 더불어 최근 ADD는 초고경도 방탄강 판재에 인도에서 설계한 천공형 장갑 구조물과 모듈형 장갑 구조물을 적용하면 방어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구조를 적용한 피탄 실험에서 동일한 외부 충격에 기존 장갑 판재보다 우수한 인성과 경도 및 강도를 보인다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 발의 탄환을 맞은 후에도 초고경도 방탄강 장갑이 깨지지 않고 기존과 마찬가지의 방어 성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성과는 무기 체계에 적용 가능한 구조물 형태별 방탄 성능에 대한 결과를 대한민국과 인도의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는 게 주요합니다. 명실공히 금속 분야의 국방연구 개발 분야에서도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기틀을 마련한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장갑 기술력이 오래전부터 서구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했음에도 항상 이선 취급받았다는 걸 떠올리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이미 대한민국의 초고경도 방탄강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량 부족으로 서구열강에 중국산 특수강이 유입되기 시작한다면 내부에서부터 엄청난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졸지에 대한민국에 의해 원대한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심보를 부리는 건데요. 중국은 한술 더 떠 연일 자국의 15식 경전차가 우수하다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15식 경전차의 방어력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683식 복합장갑이 쓰였다는 사실 빼고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문제는 96식 주력전차와 크기가 비슷하고 동일한 복합장갑을 채택했지만 무게는 무려 8톤이나 가볍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3세대 전차 가운데 방어 성능이 가장 뒤처지는 장갑재를 8톤이나 덜 장착했다면 방어력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죠. 러시아는 더 처참합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군의 T-90M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의 스웨덴제 칼구스타프 84mm 무반동포에 의해 파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껏해야 RPG-7 수준의 RHA 300mm급 관통력에 러시아의 최신의 3.5세대 전차가 박살이 난 셈인데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좀 다릅니다. K1 초기 양산 단계에서는 미국에서 들려온 복합장갑을 사용했지만 정작 미국 기술자들은 복합장갑 제조 방식을 철저히 은폐하기 바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고경도 방탄강 판재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헤딩해가며 독자 기술을 확보해 냈다는 건데요. 그리고 힘들게 배운 교훈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지난 수일 동안 러시아의 선전선동가 솔로비오프는 폴란드를 다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폴란드가 다시 한번 패망해 분열될 것이라고 억지를 부린 것인데요. 그가 날뛴 이유는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대규모로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도입하며 군비 확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력이 계획대로 갖춰진다면 폴란드를 위협하던 벨라루스가 역으로
폴란드의 침공을 걱정해야 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8월 14일 폴란드 국방부 장관 블라슈차크는 무려 700대 K9 기반 중장갑차와 400대의 K151 현마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 중 700대의 중장갑차는 우리 군이 보유한 K21의 수량보다 많은 숫자로 웬만한 중견국의 장갑차 전력을 모두 합하더라도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엄청난 규모의 전력입니다. 일각에서는 레드백이 수출됐다는 오보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K9의 파워팩만을 채용한 레드백과 달리 K9의 차체를 거의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폴란드가 확보한 K9 자주포의 차체 제작 능력을 활용해 K9 기반 중장갑차를 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K9의 우수한 차체가 드디어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K9 기반 중장갑차와 함께 K151 현마 400대의 수출까지 결정됐습니다. 폴란드 측은 현마를 수색 정찰에 이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최근 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산 무기로 자국의 전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발트 3국 등 동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한국산 무기 도입 혹은 추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 방위 산업의 전성기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강한 법이듯 방산 수출 호조의 뒷면에는 아직 손봐야 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차세대 무기체계에 대한 준비입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요즘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잘 먹히는 무기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선진국의 무기와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면서 제한적인 수준의 기술을 이전해주고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 정치역학적인 문제를 제외한다면 무기를 살 때 한국산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수년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독일로 대표되는 군사강국들의 신무기들 때문인데요. 과거 세계 무기 시장을 장악하며 갑질을 일삼던 미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최근 들어 새로운 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급격한 성장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방산업계 후발주자들과 최대한 격차를 벌리기 위함인데요. 이런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전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전차 무용론이 등장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나 했지만 전차는 2023년 8월 현재까지 여전히 전장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세계적인 수요도 상당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폴란드뿐만 아니라 최근 K9을 도입한 루마니아는 K2 옥표 추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다수의 중견국 내지 지역 강국인 나라들도 자국의 구식 전차 전력을 교체하려 합니다. 이들이 교체하려는 것은 주로 동구권에서 생산된 T-54, T-72 등의 구식 전차인데요. 이 수요가 정말 막대해서 한국은 물론 미덕후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성비 좋은 3.5세대 전차인 흑표에 비해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선진 강국들의 현역 무기로는 3.5세대 흑표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독프는 각자 새로운 전차를 내놨습니다. 4세대 전차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나 기존 3.5세대 전차보다는 확실히 강력해진 3.75세대 혹은 3세대 후기형이라 불릴만한 전차를 공개한 겁니다. 이 3세대 후기형 전차는 크게 세 가지가 같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사가 만드는 KF-51 판터와 독일 KNDS, 프랑스 넥스터사가 합작해 개발하는 EMBT, 그리고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 GDLS가 개발한 에이브람스 X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 컨셉이 공개된 에이브람스 X는 M1 에이브람스의 후신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름만 비슷할 뿐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장전수가 있던 기존 전차와 달리 무인 포탑을 채용해 3인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에이브람스 계열 전차 중 승무원이 줄어든 첫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무인 포탑을 채용하면서 포탑의 크기를 줄여 피탄 면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 역시 변경됐습니다. 전방에 연료 탱크를 제거하고 승무원 구획을 일렬로 설치해 승무원들의 전투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무장과 센서 체계에서는 더 큰 혁신을 이뤘습니다. 먼저 상부에 설치되는 소형무인 기관 총탑인 RCWS가 기관 포탑으로 대체됩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가 사용하는 저반동 30mm 기관포인 M230을 RCWS용으로 개조해 탑재하는데요. 이를 통해 지상전에서 보조화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배회 폭탄에 대한 강력한 대응력을 확보했습니다. 배회 폭탄, 그러니까 자살 드론이 등장은 최근 들어 전차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킬로그램의 화약을 탑재한 배회탄은 대당 100억 원이 넘는 최신 전차를 일격에 격파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누비다 장갑이 얇은 전차의 상부를 타격할 수 있는 타버텍 능력 때문인데요. 30mm 기관포는 이런 배회탄에 대한 저지 능력을 한층 강화해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세대 후기형 전차들은 고성능 밀리미터파와 레이더와 레이저 쪽에선 자외선 센서를 장착해 배회탄과 타버텍이 가능한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감지, 하드킬 체계로 요격할 수 있도록 능동방어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에이브람스 X 역시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그래서 무인포탑의 사면에 레이더와 각종 센서가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360도 전방위에서 쏟아지는 위협을 완벽히 차단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더 있습니다. 에이브람스 X는 멈티 기능을 이용해 여러 발의 배회탄과 지상형 무인 전투 차량 UGV를 편대처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배회탄의 경우 차체에 3발의 배회탄 또는 정찰 드론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경량형부터 중장갑형까지 존재하는 RCV 무인 차량이나 TRX 브리처와 같은 무인 플랫폼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중 TRX 브리처의 위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배회 폭탄인 스위치블레이드 300-600을 무려 48발이나 탑재합니다. 만약 한 개 전차 소대에 TRX 브리처 한 대가 붙을 경우 에이브람스 X 한 대당 3발씩 총 12발과 브리처에 내장된 48발의 스위치블레이드를 더해 총 60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량의 배회탄을 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두꺼운 장갑에 의지해 적진을 돌파하는 목적으로 쓰이던 전차가 특정 구역의 모든 적 세력을 핀포인트로 저격할 수 있는 특정 구역, 이른바 킬박스를 생성하는 핵심 체계로 기능하게 됩니다. 기존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군대는 살상 구역인 킬박스 안에 갇힐 경우 60발의 배회탄에 일방적으로 얻어맞느라 정작 에이브람스 X는 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기능은 KF-51 판터와 EMBT에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3.5세대 전차로는 3세대 후기형 전차를 발견조차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격파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인기로 정찰하고 배회탄으로 타격하는 3세대 후기형의 타격 범위가 사실상 비가시선 NLOS에서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2 흑표만으로는 미래방산 시장에서 미도프 3구기 무기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에이브람스를 개조한 미국이나 르클레르의 차체와 레오파르트의 포탑을 합친 EMBT, 레오파르트2의 추가 장갑과 130mm 포 등을 장착해 크기를 키운 KF-51 판터처럼 K2 전차를 대대적으로 개량하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전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떤 전차를 골라야 우리 방산과 국가안보에 유리할까요? 이에 대해 답변하자면 아무래도 차세대 전차의 개발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3세대 후기형 전차에 숨겨져 있는 약점들 때문인데요. 첫째, 3세대 후기형 전차들은 무인기 운용과 각종 첨단 센서 운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차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전차와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구동계의 문제가 큰데요. 에이브람스 X는 엔진과 발전기 그리고 배터리를 병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을 추구하고 있으나 아직 구동계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차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회탄 운용과 수십 대의 카메라를 이용한 입체적인 전장구현, 무인포탑 등 좋은 건 다 때려박았지만 갈수록 더 정교하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체계가 추가될 것을 고려할 때 기존 구동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K2의 개량형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전이나 하이브리드 추진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된 K2를 아무리 마개조해봤자 완벽한 4세대 전차에 비하면 아무래도 한 수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개발이 쉽다고 K2 개량형에 집중하다 보면 개량형이 나왔을 때 4세대 전차가 등장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러므로 한국이 전차를 개발한다면 4세대 전차로 개발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직 4세대 전차의 표준이 될 전차가 등장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세대 전차를 개발한다는 것은 이전까지 강대국이 만든 무기를 모방만 하던 한국에게 큰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방 각국이 보여준 3세대 후기형의 장점과 문제점을 잘 분석해 전차를 개발한다면 오히려 3세대 후기형 전차 개발에 신경 쓰느라 4세대 개발에 소홀했던 미도프 3국을 제치고 한국이 세계 최초로 4세대 전차를 개발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방산시장의 동향부터 세계 각국이 내놓은 신형 전차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